어머님, 제가 어떻게 매일 병원에 갈 수 있겠어요? 저도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내 아버지는 누가 돌봐? 내가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거니?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봤나? 어떻게 이런 말을? 내 아버지가 널 그렇게 키웠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봄을 앞두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픈 남편을 간병하는 과정에서 며느리와 깊은 갈등을 겪게 된 시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68세 김영자입니다. 40년 넘게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들의 어머니로 살아온 평범한 주부예요. 2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면서 저희 가정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자 가족 모두가 혼란스러웠죠. 처음에는 며느리도 큰아들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 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졌고 저와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간병은 가족의 몫이에요. 제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이것이 부담이자 짐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오늘은 병든 남편을 간병하며 겪었던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 성철 씨는 한 번도 크게 아파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아들들에게 전화의 안부를 묻는 것이 그의 일과였죠. 우리 둘이 건강해야 아이들 걱정 안 시킨다.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말을 제대로 못하고 한쪽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잠깐 그런 줄 알았는데 표정이 자꾸 일그러지는 걸 보고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남편은 왼쪽 반신이 마비된 채 병원 침대에 누워야 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첫 번째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며느리 미영이도 곧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님 곧 나으실 거예요. 미영이는 그때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둘째 민호도 다음 날 올라왔어요. 우리 가족은 함께 남편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모두가 힘을 합쳐 남편을 돌봤어요. 준호와 미영이는 퇴근 후 바로 병원에 들렀고 저는 거의 병원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빠른 재활이 중요하다고 했고 우리는 모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곧 집에 모실 수 있을 거예요. 준호의 말처럼 3개월 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집에서의 간병은 병원과는 달랐습니다. 24시간 내내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했고 식사 준비부터 목욕, 배변 도움까지 모든 것을 도와야 했어요. 처음에는 미영이도 자주 우리 집에 들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남편 저녁을 차려주거나 주말에는 집안 청소를 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영이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녀의 표정에서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퇴근했고 미영이는 점점 더 자신의 생활을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민호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남편을 돌보다 보니 제 건강도 서서히 나빠졌어요. 하루는 허리가 너무 아파 일어날 수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간병을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내가 혼자서는 아버지를 돌보기 힘들구나. 너희 둘이 일주일에 하루씩만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미영이와 상의해 볼게요. 그날 저녁 준호가 미영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미영이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둘 다 직장에 있어서요.
주말에는 가끔 올 수 있지만 평일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와서 도와주면 내가 좀 쉴 수 있을 텐데. 어머니, 간병인을 고용하시는 것 어떨까요? 저희가 비용을 일부 부담할게요. 미영이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았어요. 남편은 그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간병인은 아버지가 낯선 사람을 불편해할 거야. 가족이 돌봐야지.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생활이 있고 어머니도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건강이 더 나빠질 거예요. 미영이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냉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이는 거의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가끔 들렀지만 그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힘들고 외로워졌고 남편의 간병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로 누워 있었어요. 그날 아들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많이 아파. 오늘 하루만 아버지 좀 봐줄 수 있겠니?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일단 미영이에게 물어볼게요. 1시간 후 미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저도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 갈 수가 없어요. 옆집 이씨네 아주머니께 부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결국 저는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잠시 와서 약을 타주었지만 그것뿐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서. 남편은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그의 눈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저의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한번 아들과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말 저녁 준호와 미영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오랜만에 저희 집을 방문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준호야, 미영아. 사실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어.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있어서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 너희가 아픈 아버지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 미영이는 한숨을 내쉬었고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마음은 있지만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우리 둘 다 바쁘게 일하고 있는 거. 그래도 너희 아버지잖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와서 돌봐주면 내가 그날 좀 쉴 수 있을 텐데. 그때 미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매일 병원에 갈 수 있겠어요? 저도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어요. 준호가 미영이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미영이의 감정은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누가 돌봐? 내가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거니?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쓰자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건강이 더 나빠지실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도 시간을 좀 내줘. 미영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직장에 가야 하고 저희 살림도 꾸려야 하고. 이렇게 매번 부담을 주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부담? 내 시아버지를 돌보는 게 부담이라고? 어머니, 미영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준호가 끼어들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그 뜻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 저희는 저희 삶이 있어요. 매일 아버님 돌보러 올 순 없어요.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삶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 남편 아버지야. 혹시 내 부모님이 아프시면 너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미영이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돌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뭐? 내 부모님은 돌보고 시부모는 안 돌본다는 거니?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진땀을 흘리며 상황을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서로의 감정은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우선 진정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와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갔고 저는 남편 곁에서 홀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날 이후 일주일간 아들과 며느리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정말 외로웠지만 그들이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주중에 2번, 퇴근 후에 들를게요. 미영이도 주말에 한 번씩 오기로 했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너희도 힘들지.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엄마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간병하는 일,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그날 이후 준호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 찾아왔고 미영이도 간간히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아버지의 상태를 물어보고 가끔은 식사를 준비해 주기도 했어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했어요. 남편의 상태도 조금씩 호전되어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 맛있어. 남편이 오랜만에 한 말에 우리 모두 기뻐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미영이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새로운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가 팸플릿 하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요양병원인데 여기 시설이 정말 좋다고 해요. 요양병원? 네,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거기 가시면 전문적인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어머님도 좀 쉬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 팸플릿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확실히 좋은 시설이었고 간호사와 의사가 24시간 상주한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데는 비싸지 않니? 비용이야 있긴 하지만 아버님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미영이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어요. 집에서 돌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어머님,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요양병원이 아버님에게도 더 좋을 수 있어요.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으실 수 있고요. 미영이의 말투가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직은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님, 이런 좋은 병원은 대기자가 많아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미영이의 재촉하는 태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준호도 점점 미영이의 말에 동조하는 듯했어요. 어머니, 미영이 말이 맞아요. 저희도 요양병원에 대해 많이 알아봤는데 아버지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요양병원 팸플릿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수백만 원. 우리 집 형편으로는 부담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을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남편은 말을 못했지만 그의 눈빛이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미영이와 준호는 자주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설득하다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 어떻게 이런 말을. 내 아버지가 널 그렇게 키웠니? 저는 결국 분노했고 준호와 미영이는 다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요양병원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던 그 무렵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남편의 약을 먹이고 있었어요. 문득 약이 떨어진 것이 생각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준호야, 아버지 약이 떨어졌어. 오늘 퇴근길에 약국 좀 들러줄 수 있니? 아, 네, 어머니. 그런데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보니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열이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약을 사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여보, 잠깐만 기다려요. 약 사러 다녀올게요. 약국에 다녀오는 길 우연히 동네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래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거야. 며느리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카페 창가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왜 그러시는데? 요양병원이 훨씬 편할 텐데. 미영이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유, 말도 마. 고집이 장난 아니야. 남편은 집에서 내가 돌봐야 한다면서. 근데 솔직히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매주 2번씩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도 시아버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더 답답한 거야.
게다가 요양병원에 가면 시아버지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못 내놓는 거야. 시골에 땅이 좀 있거든. 아, 그래서 요양병원을 추천한 거야? 그렇지. 사실 우리 남편이 그 땅 팔아서 사업 확장하려고 하거든. 근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지.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땅을 팔아서 사업을 확장해. 그것이 그들이 요양병원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에이, 솔직히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잖아. 그냥 시간 문제라고 의사도 그랬어. 그럴 바에야 우리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남편의 재산만 노리고 요양병원을 추천했던 거였군요. 시어머니는 또 어떡할 거야? 혼자 그 집에서 살게 하려고? 글쎄, 그건 좀 고민이야. 일단 시아버지부터 요양병원에 보내고 나면 생각해 볼 문제지. 어차피 그 집도 팔아야 할 텐데.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평생 살던 집인데? 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아들 교육비도 벌어야 하고,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하잖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약을 사는 것도 잊은 채 저는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우리 아들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단 말인가. 침대에 누운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남편은 말은 못했지만 제 눈물을 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이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재산과 집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상담하기 위해서였죠. 현재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변호사가 물었고 저는 모든 서류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기 전 모든 재산을 제 이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시골의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모두요. 다행이네요. 아드님은 이 사실을 모르시는 거죠? 네, 아직 모릅니다. 변호사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미영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매우 들뜬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가 들어갈 요양병원을 예약했어요. 다음 주면 입원이 가능하대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을 거야. 네? 어머니, 우리 지난번에 얘기 나눴잖아요. 어머니도 힘드시니까 요양병원이 최선이라고 말하신 거 아니셨어요? 내가 오해했던 것 같구나. 우리 얘기 좀 해볼까? 저는 꾹 참고 있던 분노를 억누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미영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어제 우연히 카페에서 미영이 내 친구랑 한 이야기를 들었단다. 그 말에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내가 친구에게 한 이야기. 아버지의 시골 땅을 팔아서 사업 확장 자금으로 쓰겠다는 그 이야기 말이야. 준호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둘 다 말을 잃은 채 그저 서 있었어요. 어머니, 그건. 준호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말 없었잖아.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거짓말 마. 이제 더는 속지 않을 거야. 너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우리 재산이지 아버지 건강이 아니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미영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저도 욕심이 생겨서 그만.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 재산 생각부터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가 대신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사업 확장 계획을 세웠거든요. 자금이 좀 필요했는데,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였는데,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아버님이 더 좋은 치료를 받으시길 원했을 뿐이에요. 미영이의 변명이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국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아버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거예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라,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자. 저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 집을 나갔고 저는 남편 곁에서 흐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 날 저는 일찍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님, 어제 집에서 있었던 일을 녹음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그것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모든 재산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모든 중요한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님의 접근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저는 모든 중요한 서류를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집 열쇠도 바꿨어요. 아들이 몰래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문 열쇠가 안 맞아요. 왜 바꾸셨어요? 이제 너희가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거짓말은 그만해. 이제 너희의 진심을 알았으니까. 어머니, 제발 대화 좀 하자고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한 끝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꾸나. 내일 오후에 와라. 그날 밤 저는 둘째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엄마, 내일 당장 올라갈게요.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둘째 민호는 늘 속이 깊고 배려심 많은 아이였어요. 다음 날 오후 준호와 미영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민호도 집에 도착해 있어서 함께 있었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너 어떻게 여기 왔어? 엄마가 전화하셨어. 어제 모든 얘기 들었어. 형,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재산 때문에 형수님과 짜고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했다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민호의 질책에 준호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형,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했으면 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젠 모든 걸 알고 있어. 너희가 요양병원을 고집한 진짜 이유, 아버지의 땅을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려 했던 것까지.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욕심이 앞서서.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난 너희를 더 이상 믿지 않아. 어머니, 이제부터 이 집에는 너희가 발을 들이지 못해. 아버지도 너희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야.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세상에 가족이 이런 짓을 하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배신을 한 너희가 부끄럽지도 않니? 준호와 미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대신 말했어요. 형, 형수님, 이제 그만 가세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 받으셨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엄마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들은 결국 집을 나갔고 민호는 저와 함께 남아 아버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 후 민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 달간 저희 집에 머물렀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간병을 도와주었고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엄마, 형이 다시 연락 왔어요. 모든 재산이 엄마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당황했나 봐요. 민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 용서해 달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니? 내 마음은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며칠 후 준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아버지 재산만 생각하고. 내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구나. 그냥 법 때문에 겁이 났을 뿐이지. 아닙니다, 어머니.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미영이와도 많이 싸웠어요.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너희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면 좋겠다. 더 이상 너희를 내 아들,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가라. 너한테 더 이상 볼 일 없어. 준호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그들의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어느 날
민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형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대요. 그래? 그게 어떻게 된 거니?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다가 망했다고 해요. 형수님하고 이혼 얘기도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몇 주 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였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슨 일이야? 더 이상은 보기 싫다고 엄마가 얘기했잖아. 사업이 망했어요. 빚도 많이 졌고, 미영이도 이혼하자고 해요. 저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내 문제니?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지. 어머니,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그저 돈 때문에 여기 온 거니?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저 울기만 했어요. 돌아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그날 이후 준호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서 가끔 소식을 들었는데 준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요. 미영이와는 결국 이혼했고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문득 준호가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민호를 통해 준호의 주소를 알아내고 어느 주말 찾아갔습니다. 준호가 사는 곳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놀란 표정의 준호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왔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 다니면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미영이와는 헤어졌어요. 그랬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 휠체어 타고 거실에도 나오실 수 있어. 정말요? 다행이네요. 내 동생 민호가 자주 와서 도와줘. 요양보호사도 고용했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한 번만 아버지 뵐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와라. 아버지께 내가 직접 보고 사과해. 준호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준호는 매주 일요일마다 집에 와서 아버지를 돌봐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식사를 도와주고 목욕도 시켜드려요. 남편은 아직 말을 완전히 하지 못하지만 준호가 올 때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들을 알아보고 있는 거죠. 미영이와 이혼한 준호는 이제 혼자 살면서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는 더 이상 재산을 바라지 않고 그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둘째 민호도 가끔 올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해요. 형제가 함께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준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야.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간병의 길은 여전히 힘들지만 아들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도 주중에 와서 도와주니 훨씬 편해졌습니다. 남편의 상태도 조금씩 호전되어 이제는 간단한 문장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마워, 여보. 남편의 첫 문장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준호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돌아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희생, 그리고 책임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시다면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시간을 내어 곁에 있어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함께 계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재산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